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교환이 지배적인 교환 양식이다. 상품 교환. 하지만 그것에 의해 다른 교환 양식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요소는 변형되어 존속한다. 그치? 상품 교환, 그 다음에 약탈 재분배 교환, 그리고 호수적 교환인데 나머지 두 요소는 변형되어 존속. 국가는 근대 국가로서, 공동체는 네이션으로서, 즉 자본제 이전의 사회 구성체는 상품 교환 양식이 지배적이 됨에 따라서 자본 네이션 국가라는 통합체로서 변형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자본이 지배적인 주연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겔이 파악한 법철학 강의의 삼위일체적 체계를 유물론적으로 다시 파악할 수 있다. 법철학 강의의 삼위일체적 체계. 그리고 그것들의 지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 지향. 일단 알아봐야 지향하지. 마르크스주의자는 국가나 네이션을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국가나 네이션이 자본주의적 경제적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자립성을 갖는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자립성. 국가나 네이션이 설득력이 풍부한 개거품을 전체 프로세스 실질적으로 신청한다. 이런 배의 지포를 보았더니 이 절차를 죄책감 없이 반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기만적 죄책감 없이 반복을 설마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지랄의 주장. 아니면 저는 지랄이 있다 이 주장이 시기와 혹은 에릭 프롬식으로 원하자 당당 세계인식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원시 사회의 동물 사례와 희생제의는 진실 가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의는 살해라는 폭력을 감추려는 장막이 아니지요. 적어도 신화적 세계에서 말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동물 살해는 제의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폭력적 진실이 아니라 불가피한 냉혹한 현실일 뿐입니다. 누구도 누군가를 살해하지 않고서는 절박한 목구멍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의란 뭘까요? 제의란 불가피한 현실이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나름의 제동자의 진상입니다. 적어도 신화적 세계에서 말이죠. 제의라는 가면이 되죠. 폭력적 진실. 불가피한 냉혹한 현실. 누구도 누군가를 살해하지 않고서는 절박한 목구멍 이어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의란 뭘까요?
제이란 불가피한 현실이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나름의 제동정신. 지라르가 신하의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으며 이를 종교와 구분했다면 나까자와 신이 치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긋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화와 종교를 구분짓는 듯 보입니다. 신화적 사유에선 종교와 달리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곰을 인간과 구분되는 동물로서의 곰이 아니라 그저 곰 가죽을 뒤집어 쓴 인간으로 보는 것이 신화적 사유의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 기타 등등의 신화 이야기들에선 인간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인간이 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종교의 이야기들에선 물론 신화와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뚜렷해집니다. 신화적 세계가 몰락하자마자 인간은 더 이상 동물이길 멈췄고 동물도 더 이상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게 되었던 거죠. 신화의 세계에선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대칭적 사유가 팽배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동물을 살해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은 바뀌지 않지요. 바로 이 대칭적 사유의 강력한 힘과 불가피한 현실의 충돌을 제의를 통해 어떻게든 화해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수한 신화의 이야기에서 숱하게 등장하는 테마 중 하나가 인간으로 변신한 동물이 인간 사냥꾼을 유혹해 자신의 거처로 데려간다는 게 있습니다. 인간 사냥꾼은 동물의 거처로 가서 동물과 함께 살면서 동물이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진실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냥꾼을 그야말로 사냥 예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의라고 합니다. 예컨대 사냥꾼 앞에서 남겨진 곰의 몸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정성스럽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한다든가, 해체를 할 때나 뼈나 힘줄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든가, 살해된 동물의 넋을 잘 보내주어야 그들의 영혼이 동물의 정령이 집합하는 장소로 돌아갈 수 있다든가 하는 제의적인 사냥 매너 말입니다. 버팔로를 사냥한 뒤 녀석의 넋을 보내주려는 인디언 사냥꾼의 제의에서 자신의 살해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묻는 것은 무의식적이든 아니든 여간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사냥 매너에 촘촘히 새겨진 고결한 제의적 행동은 대칭적인 신화적 사유의 흔적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결국 이 같은 신화적 사유의 흔적을 지닌 자는 자신이 불가피하게 세계의 불균형에 참여하고 있을 때겠죠. 아니 그것이 불가피하기에 더욱더 불균형을 대칭적인 균형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버팔로 제이라는 인디언 사냥꾼이 제 아무리 사냥 기술이 좋다 한들 자신이나 부족의 필요 이상으로 사냥에 올인한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화적 세계는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화적 세계의 몰락 혹은 신화적 사유의 몰락이 과학의 발전에 따른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무관한 현대 종교의 공세를 보더라도 말이죠. 인간은 신화적 사회 방식을 내동댕이 쳤고 그 이후로 세계의 대칭은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는 이 같은 불균형과 비대칭을 눈에 띄지 않은 곳에 감춰두는데 일가를 이루는 시스템이 있죠. 전지구적 빈부격차가 아주 작두를 타고 있음에도 이를 어찌나 잘 숨겨두는지, 특히나 선진국 풍요 공간에 거주하는 자들은 마치 이 세계가 공정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살 수 있을 정도지요.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표격이 뛰어난 동화작가나 시인이며 그 사람들은 세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동화작가나 시인들은 어째서 이리도 상처를 잘 받는 걸까요? 그들은 은유와 환유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고 은유와 환유에선 동물과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마저 경계가 지어져 버립니다. 때문에 이 같은 대칭적인 신화적 사유 패턴을 지닌 자는 세계의 불균형이 어디에 꽁꽁 숨어져 있든지 간에 이를 감지하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7, 80년대 파쇼적 군부독재 악몽이 90년대 자본의 학정으로 대체되었으나 강력한 마취 주사를 맞은 탓에 그토록 섬세했던 대칭적인 신화적 사유의 감각이 무너져 버렸지요. 요즘엔 마지막 보루인 시인과 동화 작가들에게조차 희망을 걸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어쩌고
사실. 자립성을 갖는 것은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가진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들이 각기 다른 경제적 하부 구조, 즉 다른 교환 양식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자신이 해명하려고 한 것은 상품 교환 양식이 형성하는 세계망이었다. 그것이 자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교환 양식이 형성하는 세계, 즉 국가나 네이션을 괄호에 넣음으로써였다. 내가 여기서 시도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교환 양식이 각각 형성하는 세계를 고찰함과 더불어 그것들의 복잡한 결합으로서 존재하는 사회 구성체 역사적 변천을 보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지켜보는 것이다. 3. 권력의 타입. 여기서 다양한 교환 양식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권력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권력이란 일정한 공동 규범을 통해 타인을 자신의 의지에 따르게 하는 힘이다. 먼저 공동규범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 공동체법, 이것은 오키테라고 불러도 좋다. 이것이 명문화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벌칙도 없다. 하지만 이 오키테를 파기하면 무라치분을 당하거나 추방되기 때문에 파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둘째로 국가의 법, 공동체 사이 또는 다수의 공동체를 포함하는 사회의 법이라고 해도 좋다. 공동체의 오키테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국가의 법이 공동규범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법이 공동규범. 국가의 법이 공동규범으로 등장. 셋째로 국제법, 국가 간의 법이다. 국법이 통용되지 않는 공간의 공동규범이다. 권력의 타입도 이런 공동규범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동규범이 권력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법. 역으로 이런 공동규범은 일정한 권력 없이는 가능하지. 그 공동규범이 권력을 불러온 게 아니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통상 권력은 폭력에 의거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것이 타당한 것은 국가의 공동규범, 법과 관련해서다. 예를 들어 오키테가 작동하는 공동체 내부에서는 공동규범을 작동시키기 위해 폭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폭력과는 이질적인 강제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증여에 의한 권력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마르셀 모스는 자기 파멸적 증여인 포틀레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결인 증여나 소비의 동기 또는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부의 상실이나 파괴는 특히 포틀레치 집단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추장과 부하의 사이, 부하와 그 추종자들 사이에는 선물에 의해 신분계층제가 만들어진다. 준다는 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보다 위대하고 보다 높이 있으며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받고 답례를 하지 않는다거나 더 많은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속되는 것이고 가시나 하인이 되는 것이며 작아지는 것이고 더 낮은 지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증여하는 사람은 증여받은 쪽을 지배한다. 되돌려주지 않으면 종속적인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되돌려주지 않으면 종속적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폭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견 무상적이고 선의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폭력적 강제 이상으로 타인을 강하게 지배한다. 그러므로 모수는 교환된 것 속에는 증여를 유통시키고 받아들이게 하고 답례하게 하는 어떤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증여를 유통시키고 받아들이고 답례하게 하는 어떤 종류의 힘. 이게 하우였지. 그리고 그 힘을 뉴질랜드의 선주민인 마리오족을 따라서 하우, 주력이라고 불렀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합니다. 이 주력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유물론적으로 설명한 게 프로이트지. 억압된 것의 강박적 회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수교환의 일종의 권력이 다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포틀레치에서 증여받은 쪽은 그 이상으로 증여를 되돌려줌으로써 상대를 압도하려고 한다. 포틀레치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를 제압한다는 동기에서 전쟁과 닮아있다.
또 중요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은 이미 태어나면서 공동체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공동체. 태어나면서 공동체로부터 증여받는 것. 각 구성원이 그것을 갚을 의무를 진다. 공동체가 개개인을 구속하는 힘은 그와 같은 호수성의 힘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구성원이 규범, 옥기태를 어길 경우 특별히 그것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 옥기태를 파괴한 것이 공동체에 알려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옥기태를 파괴.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공동체 옥기태는 공동체 바깥 또는 다수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여기서 국제법이 필요한 거지. 따라서 공동체를 넘어선 공동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자연법에 필요하지.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실력 폭력이다. 베버는 국가 권력이란 독점된 폭력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란 독점된 폭력. 하지만 단순한 폭력으로는 반발이 일어나지. 헤게모니를 자각하는 게 필요해. 단순한 폭력으로는 공동 규범을 강제하는 힘이 될 수가 없다. 국가는 실제로 어떤 공동체가 폭력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지배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떤 공동체가 폭력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지배함으로써.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약탈이 아니라 항상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배는 공동체를 넘어선, 즉 지배자나 지배 공동체 자신도 따르는 공동규범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는 그때 존재한다. 즉 국가 권력은 폭력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항상 법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 이게 중요한 거야.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적인 폭력이 되기 위해서 바로 법을 매개로 하는 거야. 폭력이 법을 매개로 관철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자발적 복종을 가능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국가는 성립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옥기태를 강요하는 힘이 호수교환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법을 강요하는 힘도 일종의 교환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홉스이다. 그는 국가의 근저에서 공포에 의해 강요된 계약을 보았다. 공포에 의해 강요된 계약. 그것에 의해 한편은 생명을 얻고 다른 한편은 돈이나 노동을 얻는 계약이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폭력적 강제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 오히려 그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인 동의. 그저 폭력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이란 일종의 교환 양식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국가 간의 법, 즉 국법이 통용되지 않는 공간의 공동규범은 어떻게 존재할까? 홉스는 국가 간은 자연 상태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법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 교역 현실로부터 생겨난 법이 존재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자연법이다. 이게 제국의 법이겠지. 그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다. 교역이 필요하다면 어떤 국가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교역, 상품 교환의 힘이 작동하는 공간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건 국가 제국의 뒷받침. 자연법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동체나 국가의 힘이 아니다. 상품 교환에서 생겨난 힘이다. 자연법은 상품 교환이네, 그치? 화폐 교환, 화폐의 힘이네. 그렇지만 국가의 힘 없이는 불가능.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폐의 힘이다.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처럼 상품 교환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했다. 그곳에서 성립한 것은 일반적 등가물에 의한 교환이다. 그것은 상품 세계의 공동작업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것을 상품 사이의 사회계약이라도 말해도 좋다. 사회계약이라고 말해도 좋다. 국가는 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는 국가와 법이 없으면 상품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는 화폐가 가진 힘을 불러오지는 못한다. 국가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화폐가 가진 힘이 실현되도록 국가가 불가피하다는 거지, 국가 자체가 화폐의 힘을 불러오지 못하지. 화폐는 국가에 의해 주조되지만 그것이 통용되는 것은 국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 상품 소유자들의 세계 속에서 형성된 힘에 의한 것이다. 국가나 제국, 광역 국가들이 하는 일은 화폐, 금속량을 보증하는 기술적 역할이지 지나지 않는다. 한편 화폐의 힘은 제국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이른다. 여기까지.